이 시각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다고 하죠. 지금은 현재 증인 채택 7명, 증인 7명 신청했는데 채택할지 여부를 또 심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과연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추 의원님, 이 윤 총장 징계위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이 이제 원래 7명이었는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못 나오고 그래서 6명이었는데 1명은 또 출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4명이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중징계 가능성이 다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만약 하나 경징계가 내려진다라면은 아니 이런 징계를 가지고 감봉 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예. 이런 결론을 가지고 1년 넘게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느냐라는 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비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당장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저는 경징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중징계 가능 중에서 만약에 면직이나 해임 결정이 나면은 자연스럽게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거고요. 애매한 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을 만약에 결정을 한다. 이것도 중징계입니다. 그럴 경우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거든요. 거의 임기가 겹칩니다. 정직 기간이 5월 한 중순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뭐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그 상태 그러면 계속 정직 상태로 둘 거냐, 아니면은 검찰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오래 둘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바꿀 것이냐, 또 한 번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내린다면은 공은 청와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은 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윤석열 총장 측이 오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 측은 지금도 이 징계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겠는데요.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은 또 가처분 신청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소송 상대자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행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윤 총장 개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지면은 일반적인 관측으로서는 윤 총장은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거의 모든 검사들이 이렇게 뒷받침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 또 윤 총장의 입장일 거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보고 계시고 대통령은 이제 재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징계가 나오면 재가를 해야 될 건데 대통령은 일단 재가할 가능성이 큰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뭐 재가할 가능성이 크죠.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양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 대통령은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검사징계법 취지에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무척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본인이 임명하고 한 검찰총장을 임기 2년을 다 못 채우고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이제 앞으로 출범하게 되고 또 징계위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청와대가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숙제를 다 했다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주 세심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른바 추윤 갈등을 놓고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들도 많습니다. 예. 그 정부 여당 여권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주 또 이제 솔직히 표현하면 뭐 오만한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아주 세심한 사후 관리들이 국정의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추 의원께서는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요.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취가 아주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윤석열 사태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이 된다면 물론 법적 문제는 계속 되겠습니다만 추 장관 역시 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경질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명예제대하는 형식을 취해질 겁니다. 예. 일단 뭐 어려운 검찰 개혁을 마무리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독선적인 모습도 보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명예롭게 물러날 그런 자리를 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럼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 혹은 대통령 다음 대선에 도전할 거다. 예. 뭐 국무총리 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총리 설은 그건 뭐 추미애 장관이 원한다고 대부분 부분은 아닐 거고요.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대권에 도전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 돌아가는 양상이 친문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 대표라고 하면은 만약에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하고의 갈등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예. 본인 주장하기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친문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성적표를 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내가 이낙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예.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과 추미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시속 게임과도 같다. 누가 올라가면 누가 내려가고 누가 내려가면 누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SNS에서 그 낙산사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이 결국 친문의 마음 잡기 일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추미애 장관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대표 있을 과정에서 탄핵 국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일주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들에 상처를 줬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추미애 장관 개인으로서도 이렇게 돌아서 버린 국민의 마음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당심은 얻었어도 민심은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열리고 있는데 징계위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도 좀 따질 겁니다. 거기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윤 총장에 대해서는 거기서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총장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섭섭하고 미운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됐을 때의 문제이지 전체 헌법 질서와 헌법 가치를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저희들이 또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간 거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같은 방향이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합이 맞는다면 저희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 지사도 야권의 대권 잠룡 가운데 그렇습니다. 한 명인데요. 윤 총장과 이게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희룡 지사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개방적이죠. 개방적으로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이렇게 밝혔는데 윤 총장의 지지도가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는 곳이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입니다. 그리고 고령층 또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 저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고
잡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그 구속시키고 하는 데에서 가장 역할을 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잘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1월 정도의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은 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위를 이낙연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대구 경북 보수 지지층 그다음에 고령자층의 지지로 1위 올라선 적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표도 똑같은 지지층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윤석열 거죠. 총장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선거 때면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현상이다. 예. 또 뭐 이육사 시인이 말했지만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히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사회에 일단 이른바 이제 반문 정서가 윤 총장을 통해서 이렇게 직결한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세력이 받쳐진다라면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파괴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추윤 사태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통과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위 결과도 이제 곧 나올 것이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2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는 예. 추세죠. 지금 오늘 조사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지지율이 37.1% 정도입니다. 이게 취임 초기에 75%였죠. 예.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청와대로서도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지율 하락이 뭐 부동산 민심이 돌아선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탄탄하게 버텨왔던 코로나19 잘 대응했다라는 부분들이 3차 확산으로 좀 그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추윤 갈등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는 어느 부분 검찰개혁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확 추락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예.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이걸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세심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선에서 조금 더 내려갈 것이냐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도 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올랐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30% 안팎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 리얼미터는 이제 ARS로 조사를 하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오늘 조사 보니까 한 30.5% 예.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런데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한국갤럽 여론 주간 조사를 보면은 항상 20% 정도로 더 낮습니다. 예.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조사 방법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30% 리얼미터 기준으로 넘지 못한다. 그동안 보수층이 상당히 그 최근 국면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몰아섰고 또 중도층도 상당히 넘어왔다라고 하지만은 이 30%를 확 못 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확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 그 중도층 특히 그 이른바 산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과 문제,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 문제를 가지고 당이 이렇게 내분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런 모습들이 아직 당의 진로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지
국민의힘이 30%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약 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렸고 한 3시쯤 통과를 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있었어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공수처 법안 처리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 본회의장에 들어가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게 항의를 좀 하는 모습이에요. 국민의힘 의원과 고성 삿대질이 오갔는데 권성동 의원이 좀 말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많이 화난 표정이죠.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 본회의장에서도 자,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오는데 누가 뻔뻔이라고 욕한 거야? 아이, 뻔뻔하긴 하지, 뻔뻔하긴 하지. 빨리 가. 누구야? 누가 욕을 해요? 정청래 뻔뻔하긴 하지. 누군지 찾아 사과시키라고요. 우리 문 있었는데 틀렸어요. 왜 치라고 부를? 왜 쌍욕을 해? 왜? 하려고 욕을? 다른 법안들은 대부분 합의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는 저는 이제 그 충돌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 오늘 여야 대표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잠깐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칼로서 일어선 자 칼로서 망한다는 검언을 믿고 있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집요한 이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 잠깐 정치권 소식에서 전해드렸는데 반문 연대를 구성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을 하겠다. 특히 장외투쟁도 뭐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원내 소수 그런 그 실력 부족을 아주 절감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저는 할 역량도 없고 예.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 위주로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도 수준의 장외투쟁은 가능하지만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할 역량도 없고 할 때도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야당이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 또 공수처법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예. 그 아주 긍정적으로 볼 보지 마는 게 예. 왜냐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이 굉장한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원내 추쟁을 하는 전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 작년이나 과거에 보면은 제대로 원내 추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런가? 물론 작년 필리버스터 재판도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저는 더 큰 측면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싸움닭처럼 이렇게 싸움을 잘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의 지금 소속 의원들이 103명입니다. 예. 그중에 58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모르는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야당이 예. 국회에서 그 원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번 공수처법 투쟁 과정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예. 그런 아마 반성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장애투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복귀할 때 복귀 명분 찾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가 계속 삐걱삐걱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태수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리친 것은 정의당의 뒤통수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과의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 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전속 고발권 문제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다 유지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은 정의당도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187표가 찬성을 했으니까요. 정의당 의원들 대부분 찬성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속 고발권을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 갈등이 굉장히 두 당 사이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 초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협치내각을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거기서 협치내각이라는 것은 정의당을 내각에 포함시키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상황이 점점 물 건너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사안에 따라서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또 날카롭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초록은 동색이다,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두 당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앞으로 부딪힐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의당에 만약에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이 선거가 팽팽하게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이게 캐스팅 보트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김정철 대표의 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김정철 대표도 지난번에 한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완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NL 계열과 PD 계열, 그러니까 자주 계열과 평등 계열이 이렇게 갈등을 이합 집산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이른바 PD 계열이라는 평등 계열이 지금 그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평등 계열은 선거를 항상 완주하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나아가서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독자를 후보 내고 완주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양당의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